안녕하세요. 우리 3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우리가 이제 1, 2월에는 개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이 앞부분에는 기본 이론이고 이제 뒷부분이 심화 이론인데 앞부분에 한 중간 부분 한 180페이지인가 그 정도 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3월 달에는 1, 2월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거죠. 예, 우리가 맨날 이론적인 부분 열심히 배우는데 기억을 못 살리면 안 되니까 기억을 좀 더 되살려 보고 또 문제도 한번 이렇게 형성평가로 점검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사료 하고 일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사 개론의 고대와 중세 부분에 해당하는 형성평가하고 예, 세계사 교과서 이 분석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사 파트는 그렇게 나가게 되고요. 또 역사교육론 파트는 우리가 이제 1, 2월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교육의 이론 책을 좀 더 형성평가로 해서 풀어보고 또 그 세계사 지도안 예, 교과서를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건지 이제 교육부에서 내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 다시 4월, 5월에 심화 이론, 예, 심화 이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분석을 먼저 쭉 하고, 예, 교과서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번 주 이 금요일까지 해서 세계사 교과서 강의 앞부분을 좀 더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뒷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제가 금성교과서하고 미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고요. 여기서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대부분의 내용은 1, 2월에 공부한 개론적인 내용 과 뭐 다를 바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또 학생들은 배우는데 우리가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빼놓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1장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세계사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이 동아시아 파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예, 동아시아 쪽과 관련한 부분은 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이용주 선생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안 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예, 제가 별도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로의 초대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고 신석기에는 자연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교과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애니미즘하고 거석 숭배가 행해지는 시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업을 이제 후반에 하면서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되고 사유재산이 등장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계급의 분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도 형성되면서 하나둘씩 이제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구석기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학생들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몇 년 전에 그 그림과 함께 설명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 파리의 여인.
예. 여러분들 그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림을 일일이 제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어요. 그걸 넣으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그림이 궁금하시면 그림은 한 번쯤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렇게 되게 조그맣고 뚱뚱한 비너스가 하나 있죠.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있죠. 또 라스코 동굴벽화, 이 동굴벽화는 동굴 벽면의 오목함 그리고 볼록함을 이용해서 동물이 튀어나올 때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의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석기 시대에는 조금은 좀 덜 세련됐지만 어쨌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 신석기 유물 유적으로는 타슬리나제르 벽화가 알제리에 있는데요. 예, 신석기 시대 벽화로 소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축을 기르는 모습하고 농사 짓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이 농경 생활을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차탈휘위크의 주거 유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고요. 주거의 유적으로 점토질 벽돌로 직사각형 사옥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거를 그림에 볼 수 있는데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촌락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집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지붕 위로 옮겨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중국 같은 데도 그 소수민족들 사는 데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남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터키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이 유적의 신전으로 짐작되는 건물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에 신조각상이라든가 동물머리 장식이 있어서 일반 건물과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죠? 영국의 스톤헨지, 긴 큰 거석들이 나란히 이렇게 여러 개가 원지어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석기 후기의 거석 문화를 대표하고요. 종교의식이나 천문관측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차드에서 발견된 거로는 곡물을 찢는 여인이라는,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절구에 곡식을 찧은 모습, 그리고 스카라불의 신석기 시대의 거주인데요. 상층부를 풀로 덮어서 난방을 아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돌로 만든 선반하고 냉장고 역할하는 구덩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석기 유물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날 발견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석기 시대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을 하고, 예, 그러면서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할 점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그 요즘에 보면 탐구학습에서 여러 가지 그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의 내세관이 달랐던 이유를 지형적 특징과 연관시켜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는 일반적으로 개방적 지형,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문명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억을 더 쉽지만 해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왕은 신의 대리인입니다. 왕은 왕은 신의 대리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신의 현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왕권이 강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수메르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수메르인에게서 시작해서 이제 아카드인, 그리고 이제 아무르인에게로 건너가죠. 이 아무르인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건설한 게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유명한 왕이 바로 이제 하므라비죠.
기원전 18세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총독을 파견하면서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쐐기 문자로 새겨진 성문법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대 시대니까 노예보다는 어떤 일반인,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조금 더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복수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식으로 복수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 282개 조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혈족 간의 집단 보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적 관습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조항도 많다라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맨 윗부분에 이제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그 정의의 신, 태양신 사마슈라고 부르는데요. 정의의 신으로부터 왕권의 상징인 긴 막대기와 반지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긴 거석 같은 그런 거에 윗부분에 이렇게 그 이 정의의 신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긴 막대기와 함께, 그쵸? 반지 이걸 주는 이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문화적인 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왕은 신의 현신입니다. 이 이집트 문명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폐쇄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변천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제 사자의 서죠. 사자의 서. 죽을 때 이제 이 사자의 서를 미라를 관에 넣을 때 사자의 서도 함께 넣게 되는데요. 아누비스 신이 죽은 자를 안내하고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달았을 때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물이 그의 심장을 먹는 거. 반면에 착한 사람, 그러니까 깃털이 이제 깃털보다 가벼우면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오시리스, 이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죠. 이 오시리스 신에게 판결을 받아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집트 초기에 그 개론에서 설명할 때 이집트에서 오시리스하고 세트가 하나의 형제였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자의 서가 내세에서 죽은 자를 보호하고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제타석, 워낙에 유명하죠. 기원전 196년 제작한 비석이고요. 이게 이제 나폴레옹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문의 주요 내용은 사제들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세 언어로 쓰여 있는데요. 민족 문자, 그리고 그리스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상형 문자의 경우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왕이나 특정한 일부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아주 신성 문자였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 문자를 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을 보면요, 초기 이제 문명 탄생 얘기이기 때문에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상류의 펀잡 지방에서 드라비다인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 문명이 출현합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는 좀 알아야 되겠죠. 펀잡 지방, 인도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인도가 이렇게 조금 길게 그리고 위로 이렇게 뻗쳐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북부 이 지역, 이 위쪽이 이제 파키스탄, 이쪽이 네팔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파키스탄이고 이쪽이 네팔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국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펀잡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데칸고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중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데칸고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 문명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주장하죠. 왜 역사의 유적은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인도 문명이 아니다. 근데 왜 굳이 인도 문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용어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인더스강 상류 주변 기름진 평야에서 이제 농경이 발달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라파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모헨조다로 등의 도시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도시 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일종의 그 건물들이 배치된 도시죠. 이 도시 유적이죠. 네모 반듯하게 설계됐고요. 구운 벽돌로 지은 건물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단지, 목욕시설, 하수구 등이 있고요. 이 도시를 다스린 지배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유적에서 통치자나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부터 홍수와 수로 변경으로 이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대신에 1500년경쯤 되면 중앙아시아에 있던 아리아인이 북인도로 들어와서 펀잡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년경이 되면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아마 드라비다인에게서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인도 문명을 시작하는 건 이 아리아인에게서 이제 시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인도의 모습이고요. 이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정복지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스트는 포르투갈어로 혈통, 신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완전한 지배로 넘어가는 건 이제 19세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18세기 때부터 거의 지배의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이 용어를 이제 용어와 함께 이 일찍부터 카스트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색이라는 게 이제 바르나라는 뜻이 바르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경전이 베다가 있는데 이 베다를 굉장히 숭상하죠. 이들은 이 베다에 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네 신분으로 설명되고 아리아인들은 이 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카스트제를 합리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하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만우법전입니다. 이 만우법전은 여성이 결혼할 때 막대한 지참금을 신랑의 가문에 지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인도가 이러한 이 지참금을 지급한 행위를 금하도록 지참금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서에는 오늘날의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 사실 인도에서 오늘날 카스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마음속에 신성한 빛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되게 유명한데 이게 이제 이 만우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만우법전은 카스트 제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준 거고요. 특히 카스트 제도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예 아까 말한 그 네 신분하고도 관련이 없는 정말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시체 처리, 빨래, 거리 청소를 담당하고요. 신의 자녀라는 뜻의 하리잔 혹은 핍박받는 자, 달리트 혹은 지정 카스트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만우법전은 이들이 즉 이러한 불가촉 천민이 배달을 들으면 귀에 쇳물을 붓고 배달을 외우면 혀를 자르고 배달을 기억하면 몸을 베어버린다라고 해서 힌두교에 대해서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차별을 했는데 어쨌든 1947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이 고쳐지지 않는 곳이 이제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우법정과 관련한 뭐 사료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료적인 것은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 분석 끝나면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2장이 나오는 게 이제 서아시아하고 인도 지역의 역사. 아까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문명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죠. 제일 먼저 서아시아가 어떻게 통일되었는가입니다. 서아시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떻게 보면 계보라고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아시리아 이야기입니다. 당시 서아시아에는 유대, 이스라엘, 고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의 독자적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발흥한 아시리아, 워낙에 아주 센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서아시아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기마전술을 배워서 무장 기병대를 조직합니다. 아주 군사적으로는 워낙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또 무장 기병대, 그리고 이제 철제 무기와 공성용 망치, 그리고 유명하게 전차죠. 철갑 전차. 이런 걸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로마가 활성화시켰다. 고대 로마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이 업적이라고는 그렇고 그들의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기원전 7세기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지, 즉 직할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군용도로 교역로를 정비하죠. 그리고 이제 거대 신전을 짓고 니네베, 당시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니네베라는 지역인데 니네베 왕립도서관을 건축했습니다. 이들은 다 좋은데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여러 민족이 반발해가지고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4개국으로 분열이 됐고요. 이런 분열된 가운데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525년부터 313년까지인데요. 기원전 8세기경 파레스 지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기병과 이제 궁병을 키워서 성공하는 게 이 키루스 대왕이죠. 예,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의 이 그 사료를 이용해서 재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수능에.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에 나온 거하고 임용하고 뭔 상관이냐? 수능에 나온 내용이 임용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바로는 아니어도 그게 1, 2년 뒤에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면접에 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수업 실현을 하는데 거기서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곤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료가 되게 여기에 나온 사료가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사료가 나왔어요. 키루스 대왕의 아주 그 원초적인 부분이. 그래서 나도 처음 보면서 이거 누구지? 이랬어요. 얼핏 짐작은 가는데 확정하기 어려웠던. 예, 그래서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세계사를 어렵게 배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키루스 2세가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받는 대신에 고유의 관습과 종교, 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키루스 그 원통이 영국 박물관에 키루스 2세의 칙령을 담은 원통이 이제 보관되어 있죠. 나는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한 왕, 사방의 왕이며 바빌로니아 거주민에 대하여는 넘겨받았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도시를 돌려주었다라고 하니까 도시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의미겠죠. 광명신인 아우라 마즈다.
예, 뜻에 따라 말하니 우리가 광명신 딱 뭐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건 페르시아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아우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도 안 되며 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노예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요. 키루스 왕이 바빌로니아 정복한 이후에 피정복민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고 한 선언이 쇠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인간의 기본권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프랑스 인권 선언문만 알 게 아니라 이 키루스 2세의 칙령적인 내용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유명한 게 왕의 길이죠. 왕의 길. 예, 수도인 수사 지역부터 사르디스까지 2600제곱킬로미터 이르는 포장도로예요. 90일이 걸리는 그 길을 9일 만에 달렸다라는 이 내용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담겨 있고요. 그만큼 도로를 이용해서 왕의 명령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왕의 길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만큼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교역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겠죠. 예. 그 다음에 넓게 달린 사자 장식 뿔잔이 있는데요. 페르시아 공예품의 특징이 사자와 새, 동물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동간에 뭐 유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특정한 그런 어떤 신기한 동물 모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특징이다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툰, 이란의 비스툰 혹은 베이스툰이라고 부르는데 베이스툰 부조 이거 잘 알죠? 다리우스 1세가 암벽에 새긴 건데요. 예, 이 키루스 대왕이 굉장히 조금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반면에 이 그 다리우스 1세는 좀 억압적인 정책을 펼친 거죠. 그가 아우라마즈다의 축복을 받으며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밟고 선 모습이 묘사돼 있다. 그만큼 자기가 최고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좀 핍박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525년 서아시아를 재통일하고 200년 동안 통일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리우스 1세가 기원전 6세기 말 그리스 식민지를 정복하게 되죠. 지금의 이 인도 북부에서 불가리아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전국을 20여 개 속주로 나눠서 총독을 파견했고요. 왕에는 왕의 귀라고 불리우는 감찰관을 보내서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고대 로마가 이렇게 총독을 파견하고 속주를 다스리는데 이런 것들의 그 근원은 다 이 아시리아나 이 페르시아 이런 것을 본따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주요 도시 수사, 니네베 그리고 사르디스를 잇는 도로를 닦고 왕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의 길은 통치 효율성을 높이고 제국의 교류, 상업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고요. 도로와 역참 그리고 중앙 집권체제 강화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양적인 부분은 중앙 집권체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화폐 도량형 통일했고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를 최초로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 있는 대표적 유적지로 유명한 게 이 페르세폴리스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페르세폴리스. 예전에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서술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페르세폴리스도 이름을 알아두셔야겠죠. 다리우스 1세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로 건설돼서 제국의 많은 재료들을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다양한 지역 출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거야. 그래서 17페이지 그 아래 보시면 17페이지, 18, 19, 20페이지 그 17, 18, 19, 20, 18, 19, 20, 21인가 그 페이지 프린트물에 보면은 그
그 교과서가 명확하게 잘 스캔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스캔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페르세폴리스가 어떤 모습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예, 문화적인 것들이 좀 더 담겨 있어요. 이때 특징은 그리스 양식, 기둥은 그리스 형태를, 그 다음에 입구에 만국의 문 양쪽에 인면 수신상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은 동물.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공 행렬도, 동물 투쟁도가 도들새김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건 이제 아시리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아련장의 넓은 공간을 그리스 돌기둥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건 이집트 양식을 본딴 거랍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가 유명한 게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인 것이 한 군데 모여 있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파르티아로 넘어가죠. 기원전 248년에서 226년인데요.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제 멸망당했고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오래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열 이후에 페르시아 지역에 그리스인이 세운 박트리아하고 11개 유목민이 건국한 파르티아 왕조가 등장합니다. 파르티아 왕조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나중에 인도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박트리아는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지배했던 고대 왕국이고요. 예, 중앙아시아나 인도 북서부 지역에다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이고요. 파르티아는 11개 기마 유목민이 세운 왕국이고 중국에서 안식국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이들이 이제 동서에 있는 중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르티아에서 유명한 게 미트라교예요. 예전에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 고대 로마에 유입되는 그 외부 종교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미트라교를 써야 됐어요. 예. 미트라교는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동서세계로 널리 전파됐고요. 이게 널리 전파됐다는 건 그만큼 파르티아가 교육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파르티아가 로마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중국에도 그리고 인도의 쿠션 왕조에게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미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미트라교와 연관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3세기 초 로마 제국하고 공방전을 벌이면서 쇠락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파르티아,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예전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재 이름이 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었죠. 기원전 226년부터 기원 후 651년까지. 651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비잔틴 제국을 좀 괴롭힌 곳이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죠. 예. 사산왕조는 3세기 무렵 성장을 했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른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역시 이 아주 교역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교역로가 곧 당시로서는 어쨌든 상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위해서 서쪽으로 로마와 그리고 비잔틴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동쪽으로는 쿠션 왕조를 멸망시킨 게 바로 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호루스 1세 때 비단길하고 바닷길까지 장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 인도와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자가 페르시아로 집산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내걸었고요. 예,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건 많은 장식에 이제 불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 불교 등 외래 종교와 함께 이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트교, 불교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마니교. 그래서 이제 이 마니교가 유행을 했죠. 이곳에서는.
그다음에 금은 세공품, 염색 기술, 유리 이런 것들이 유명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7세기 중엽 비잔틴과의 전쟁을 이제 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651년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페르시아 문화는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포용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인도, 유럽 그리고 이 우리나라 비롯해서 동아시아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유리 공예품이 상당히 발전을 했답니다. 이게 당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양식의 유리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이 그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슬람 문화권을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시험에 나왔었죠. 예, 근데 이슬람 문화권은 그래도 여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은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6세기경 대립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두 제국이 빈번하게 충돌하고 그래서 인도와 중국에서 이란,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교역로가 차단되고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방면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노선으로 주요 무역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로가 육로로 그 과거에 그 위쪽에 있었던 육로로 못 가니까 아래쪽 길들을 이제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통로가 개척이 됐고 이것 때문에 홍해 연안에 있는 메카나 메디나 등의 해안 도시가 번영한 상태에서 무함마드가 예, 이 이슬람교를 611년 완성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교가 이제 완성됐을 때 보수 귀족들이 이들을 탄압했고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피신하는 헤지라를 하게 되죠. 예, 메디나를 거점으로 신정국가 체제인 움마라고 부르는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부족을 초월한 움마의 성립이 아라비아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630년 메카에 재입성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퍼지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메카 예, 카바 신전이죠. 그 검은색으로 쭉 그 검은색 청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 그 신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이 그 헤지라를 했다가 다시 이제 메카를 탈환하고 이곳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우상 철거하고 신성한 검은 돌을 가져와요. 그래서 알라의 신전으로 이것을 모셔두고 바꾸게 되는데 이것을 카바 신전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슬람력 12월이 되면 전 세계 이슬람교 순례 행렬이 이어지고요. 예, 메카 일평생에 한번 꼭 가야 되죠. 이 무슬림들은 이런 이슬람교의 특징을 보면요. 예, 이슬람교도는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아놓은 그 쿠란과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라는 게 있어요. 즉 쿠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받은 계시를 적어 놓은 거고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 하디스라는 것에 근거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의무, 오행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 달력으로 9월 한 달, 해 뜰 무렵부터 해질녘까지 금식하며 절제하는 라마단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 모두 수입의 일정액을 공동체에게 바쳐서 희사하는 거, 즉 기부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리고 메카를 순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 사회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성은 어떠하냐? 예, 교과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히잡 착용,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한 악습으로 서구에서는 봅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뭐 이제 남성들의 그 유혹을 좀 피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쿠란에는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남녀 관계는 동등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 일부는 차별받는 그런 국가가 있지만 여성이 또 일부는 대통령이나 총리에 당선된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어떤 단선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이슬람 사회는 율법으로 고리대 금업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자 금지예요. 다만 이자는 금지하되 이유는 인정을 하는 게 이슬람 경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에 굉장히 밝죠. 예. 자, 이란 이슬람 제국은 엄청나게 팽창을 해요. 정통 칼리프 시대 632년에서 661년 무함마드 사망 후에 이슬람 교단에서 공동체 새로운 지도자를 칼리프로 합의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까지는 잘 왔어요. 어쨌든 그쵸? 예. 그래서 4대까지 선출된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는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칼리프가 종교와 정치를 모두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대외 정복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고요. 10년 기간에 이집트 서쪽으로는 그리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문제는 이제 4대 이후 칼리프 선출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면서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살해되고 알리와 대립하던 우마이야 가문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게 우마이야 왕조죠. 예. 이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를 세습해서 세스 칼리프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수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정복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좀 시리아 쪽에 이제 권력을 좀 더 어떤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요. 동쪽으로는 북인도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고 중국의 당나라와 접경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 이 서쪽으로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이 그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후우마이야 왕조고, 단시일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슬람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비옥한 경장로, 또 이 경작지하고 교역로가 요구됐고 또 전리품도 얻어야 되겠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제는 이 우마야 왕조의 이제 한계점이 바로 아랍어를 공통으로 쓰고 아랍 색채를 띤 이슬람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연결해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얘네가 너무나 아랍 중심이고 아랍 우월주의가 수적으로 상당히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비아랍인들 열등한 대우를 받았던 비아랍인의 불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초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랍인은 사실 별로 없고 비아랍인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아랍 우월주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고 이것을 캐치한 바로 이 아바스 왕조가 그 뒤를 이제 쓰러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실제 알리를 정통으로 여기는 시아파도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게 되고 이때 불만 세력의 도움을 받아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바스 왕조고, 따라서 아바스 왕조는 이런 아랍 우월주의를 폐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랍인이면 뭐 아랍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다 뭐다? 이슬람을 믿으면 다 아랍인,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굉장히 포용력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성공을 어느 정도 거뒀다.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죠. 아바스 왕조, 아랍 제국에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무슬림 간의 차별, 철폐, 또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이 이슬람 제국을, 범이슬람 제국을 이제 지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차별 철폐하고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꾀하게 되고요. 비아랍인도 군인이나 관료로 등용하고 세금 제도에서도 차별을 없앱니다. 또 비아랍인도 이슬람 교도면 인두세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법의 평등주의 입각해서 통치하는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특히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랍 중심의 다마스쿠스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페르시아 문화 중심지인 바그다드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그다드도 우리가 사료에 의하면 아주 그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아랍인들의 아랍화가 활발히 진행돼서 아랍, 시리아, 페르시아 요소가 고루 융합이 된 폭넓은 문화,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번영해서 당과의 탈라수 전투에서 승리했고 동서 교역로를 장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문화가 아주 국제적 문화가 발전하고 예, 과학도 엄청나게 아주 최고죠. 10세기경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술의 원형 도시에 얘가 나오고요. 다만 이 아바스 왕조가 너무 제국의 영토가 방대하고 지방 총독의 할거라든가 중앙정부의 내분 또 이민족의 잦은 침입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쇠퇴해지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마이야 일족이 그 전에 이제 8세기경에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로 가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건설하고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결국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이슬람 문화의 발달과 문화 교류를 보겠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코란과 아랍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했고요. 코란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 컴퍼스, 사분의, 모래시계, 아스트롤라베, 예, 천문 관측기구 이름이에요. 아스트롤라베. 그 다음에 지구본, 그 다음에 의학, 예방의학, 외과수술, 인체, 해부 워낙 유명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 혹은 의학대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의학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건축 양식,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아치 모양의 천장, 예, 그 다음에 둥근 지붕, 첨탑, 예, 끝이 뾰족하게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모스크 건축의 주였고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합니다. 얘네는 그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화 이런 거 쓰지 않죠. 예. 이슬람교도는 예,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유럽의 스콜라 철학 형성에 상당한 도움을 끼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일야화라는 대표적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위의 돔 사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요. 이슬람교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한 건데, 이 둥근 돔에다가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덩굴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굴무늬나 기하학적 무늬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별 뜻 없어 보이지만 사실 걔네들 나름대로 그 안에는 글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렇듯 다양한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 서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이 지형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재에 제일 먼저 문명적인 부분이 쫙 설명이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서아시아하고 인도는 어떠냐 할 때 이 서아시아의 흐름, 페르시아에서 이제 시작의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사선 왕조 파르티아, 그리고 사선 왕조 페르시아.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 사회 건설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 하고 그다음에 세스 칼리프 시대하고 그리고 아바스 왕조 세스 칼리프 시대가 이제 우마이야 왕조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쪽 쪽에서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자, 조금 쉬시고 나머지 서아시아의 여러 지배자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